워낙 이제 배터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문 지식도 잘 알아야지 투자하는데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 필요한 듯합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트륨 이온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리튬, 나트륨 이온 이런 부분 좀 어려워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네. 최근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렇게 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과장된 어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사실은 오늘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국소적인 분야에서만 일부 쓰일 뿐이지 네. 결국 대세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은 결국 리튬이니까요. 네. 그 리튬이 갖는 의미,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예. 예. 일단 CATL이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뭐 선두주자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21년도에 이걸 갖다가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거의 한 5년이 지난 올 1월 현재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용차는 아니고요. 네. 승용차에는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고 보고요. 마이크로밴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상용차 이런 분야에 실제 탑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그리고 26년 1월 23일 천행2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네. 브랜드명인데 이제 스펙을 보게 되면은 45kWh 용량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175Wh per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175Wh 킬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LFP랑 거의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예, 그런대로 예.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놓고 본다면 뭐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영하 40도에서도 90% 용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극한의 저온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LFP의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LFP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저온 특성이 나쁘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나트륨 배터리가 그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나트륨 배터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 몇 가지 그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낮은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본질적인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터리에서는 사실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기 보시면은 그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거는 전고체 배터리죠. 킬로그램당 400에서 500Wh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원계입니다. 250에서 한 300. 그 다음에 LFP 배터리가 160에서 요즘 이제 원래는 한 175 정도였는데 좀 높아졌다고 그래서 한 200Wh. 나트륨이 이제 140에서 170 Wh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의 상단은 LFP 하단하고 거의 이제 좀 약간 넘어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뭐냐? 뚱뚱하다는 겁니다. 뚱뚱하다는 거. 좀 부피가 크군요. 네,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래 1kg하고 스티로폼 1kg하고는 무게는 같지만 부피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트륨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다진 밀도는 그 기존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다진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재료가 헐거워서 꽉 채워 넣어도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스티로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용량일 때 LFP 배터리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두께가 두껍고요. 뚱뚱하다는 얘기고요. 3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2배 이상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기차에 깐다. 전기차에는 보통 스케이트보드라도 전기차 바닥에 깔잖아요. 네네. 3원계보다 이게 높이가 2배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 뭐라고 할까요? 공간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죠? 이게 높아지니까 그렇죠. 줄어들 예.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 고를 갖다가 훨씬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기차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이 뚱뚱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걸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러겠네요. 좀 어렵겠네요. 아니면 뭐 UAM이라든지 예. 이런 데 쓸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하나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원가 구조도 아직은 비싸요. 나트륨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에서 이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트륨은 뭐 훨씬 풍부하잖아요, 리튬보다. 그러니까 원가가 싸질 거다. 생산 단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LFP를 갖다가 생산 단가보다도 오히려 30%가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원가 절감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리튬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시장 규모 좀 많이 차이 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S&P 글로벌에서 이걸 갖다가 뭐 추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 놓고 보게 되면 한 4,2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수십 기가와트 아워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035년이면 어떠냐? 2035년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저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약 8,000 기가와트 아워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수백 기가와트 아워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맨 위에 약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장에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부분에서는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가령 뭐 ESS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령 뭐 조그만 상용차라든지 마이크로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일부분 쓰인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납축 전지를 갖다가 시동 걸 때 납축 전지를 갖다 대체하는 용도로는 쓰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넘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뭐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쪽에 투입되는 거는 약간 약점이 뚱뚱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가 구조 이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쓰인다라는 네네네. 부분, 예, ESS나 이제 작은 상용차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크기도 그만큼 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예, 것 일단 같은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치 네. 것처럼 사실은 뭐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확장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그게 맞겠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에도 집중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리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 왜 리튬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주인공이자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심장. 있는 거고요. 예. 단순한 재료 중 하나가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일단 이 물리적 위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가장 가볍고 가장 강력하죠. 리튬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한 어드밴테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배터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튬은 나트륨보다도 원자 질량이 3배 이상 가볍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같은 무게라면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게 리튬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리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전자를 자꾸 그 리튬 원소 자체가 전자를 자꾸 잃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온화 경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자체의 그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다시 말해서 이온화 경향 때문에 한 3V 이상의 높은 기전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는 과거 니켈 수소 배터리보다도 3배 가까이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리튬을 갖다가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혹은 뭐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뭐냐면 양극재잖아요. 예. 양극재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또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튬을 갖다가 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이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핵심 전략 산업이냐? 이게 세계 전역에 골고루 그다음에 풍부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너무 흔하니까 사실 네. 전략적인 의미가 약간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리튬이 묻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령 뭐 그 호주라든지 아니면 남미의 여모 이런 쪽에서만 리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석유처럼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뭐 자원의 무기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가 간 자원 전쟁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튬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획득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얀 석유라는 표현에서 좀 많이 와닿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AI 전략 산업에서도 핵심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서 이걸 매장하고 있는 국가에도 위상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이걸 또 채굴을 해서 그걸 또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전략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국내 리튬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각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9.3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세계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게 되면 캐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부각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사실은 투자하고 램프업을 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상업 생산에 돌입하는 거는 올해가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특히 1월, 2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그 굉장히 싼 가격에 그 미리 계약한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만 해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1, 2월 달은 적자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리튬 자체의 가격 자체가 킬로그램당 뭐 한 7.5달러 정도 수준에서 현재 한 21달러, 22달러 정도 수준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계약이 갱신될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해서 이제 사실은 올해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V 시장에 대해서 ESS 시장 거기다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물량까지 사실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램프업이 끝났으니까 수율이 올라가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좀 내려가겠죠. 따라서 올해는 리튬 사업 이익 창출에 어떻게 보게도 원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25년까지 생산을 해놨던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튬 재고들. 이것들이 과거에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재고평가손을 받았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원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리튬 사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리튬 사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고체 시대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부분 얘기 나오면서 더 많이 얘기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SDI나 공이 황화물계 그 고체 그 전해질을 쓰거든요. 그래서 황화물계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가 뭐냐면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에요. 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네. 그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는 뭐냐? 이게 바로 리튬입니다. 아. 황화리튬. 황화리튬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 생산 원가의 80% 정도를 차지해요. 되게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고체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왜 비싸냐? 황화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예요, 지금.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리려고 하고 있냐면은 킬로그램당 5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전고체 가격, 화물계 고체 전해질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수로 그 포스코 홀딩스 그룹 자체가 이 황화물계 그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황화 리튬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리튬을 갖다가 직접 생산해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 단가가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생산 원가가. 보통 가령 뭐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SQM들이 보통 리튬을 갖다가 그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킬로그램당 한 8kg 정도 수준이거든요. 8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그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그 생산 원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생산 단가도 굉장히 싸다. 또 하나, 이제 황화 리튬을 만들려면 황이나 황화합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와야 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이 코크스를 만들 때 부생가스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생가스에 황 성분이 엄청나게 함유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황이라는 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 썩은 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악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폐기했는데, 이것도 정화해야지 폐기했는데 여기서 황 성분을 갖다가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도움이 되는. 네, 예. 그러니까 황이라든지 아니면 황화물을 갖다가 얻는 가격 자체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튬하고 황 혹은 황화물을 갖다가 얻는 그 생산 단가 자체가 다른 회사랑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 그 황화 리튬을 만들 때는 습식 공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용매 같은 걸 부어가지고 약간 그 액체 성분을 갖다가 부어서, 그런데 이걸 갖다 특수 건식 합성 공정 기술을 갖다가 완료했어요. 이게 뭐냐면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걸 포스코 홀딩스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을 통해서 훨씬 싼 가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황화 리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건식 공정은 훨씬 더 싸냐? 이 습식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릴 때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식 공정을 갖다가 완성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 자체가 완전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황, 그다음에 황화 리튬은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밸류 체인 자체도 수직 계열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그룹 자체를 갖다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사업 본격화도 되고 있는 거 황화 리튬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원가 절감 능력도 네네네. 갖고 있고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그러니까 수 다른 있는. 회사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이걸 네. 갖다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 포스코 홀딩스 언급하는 증권사가 좀 많아지었는데 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나 너무나 쉽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어려운 2차 전지 네네. 전문 지식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 잘 들으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그런 경쟁력 가진 포스코 홀딩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